9월 첫째 주 토요일 아침 선선한 바람이 창문 틈새로 스며들어왔습니다. 저 박철수는 베란다 구석에 쌓아둔 낡은 상자들 사이에서 오래된 택배 가방을 찾아냈습니다. 먼지가 수북이 쌓여 있었지만 가방을 꺼내 손에 쥐는 순간 묵직한 감정이 가슴속 깊은 곳에서 밀려왔습니다. 가죽은 군데군데 해지고 벗겨져 있었고 손잡이는 수없이 잡고 또 잡아서 윤기가 완전히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그 낡은 흔적 하나하나가 제 젊은 시절의 증거였습니다. 저는 마른 걸레를 물에 적셔 조심스럽게 가방을 닫기 시작했습니다. 물기가 닿을 때마다 굳어있던 얼룩이 천천히 번져나갔고 그 사이로 제 젊은 날의 기억이 어렴풋이 떠올랐습니다. 2010년 겨울 눈보라가 몰아치던 그 밤이 생각났습니다. 하늘에서 쏟아지는 눈발은 앞을 가렸고 골목은 얼음판처럼 미끄러웠습니다. 택배 상자를 꽉 붙잡은 손은 동상이 걱정될 만큼 얼어붙었고 발끝은 감각이 없어질 지경이었습니다. 넘어지지 않으려고 조심조심 발을 내디딜 때마다 심장이 두근거렸죠. 어떤 고객은 문을 열자마자 늦었다며 화난 목소리로 불평을 쏟아냈습니다. 왜 이렇게 늦어요? 1시간 넘게 기다렸다고요. 사과하며 고개를 숙이는 제 어깨 위로 눈송이가 계속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어떤 집에서는 젖은 제 어깨를 보고 안쓰러워하며 따뜻한 커피 한 잔을 건네주기도 했습니다. 추운데 고생 많으시네요. 이거라도 드시고 가세요. 그 따뜻함이 얼어붙은 제 손을 녹였습니다. 차가움과 온기, 그 두 가지가 늘 함께였습니다. 사람에게서 나오는 냉정함과 따뜻함 사이를 오가며 저는 세상을 배웠고 사람을 알아갔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발품을 팔고 땀을 흘리며 조금씩 돈을 모았습니다. 비가 오든 눈이 오든 쉬지 않았습니다. 명절에도 주말에도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택배를 날랐습니다. 그때 모은 돈으로 2011년 봄에 이 아파트를 샀습니다. 은행 창구에서 등기부등본을 받아들었을 때 손이 떨렸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종이 위에 적힌 제 이름을 보며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처음으로 제 소유의 공간을 가지게 된 순간이었으니까요. 현관문을 처음 열던 날의 설렘도 잊을 수 없습니다. 새집 특유의 페인트 냄새가 코끝을 스쳤고 텅 빈 거실 바닥을 걸을 때마다 발소리가 울렸습니다. 아내 영희가 밝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라면 말고 치킨 시켜 먹자. 우리는 아직 살림살이도 제대로 없는 빈집에서 치킨 한 마리를 시켜 먹었습니다. 바닥에 신문지를 깔고 앉아 먹던 그 치킨 맛이 지금도 입안에 맴돕니다. 그날 아내의 웃음소리가 집안 가득 울려 퍼졌고 저는 평생 이 순간을 잊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내는 3년 전 가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병원에서 마지막 숨을 거둘 때 제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그 손의 온기가 식어가는 걸 느끼며 저는 말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집은 너무나 고요했습니다. 아내의 빈자리는 생각보다 컸고 그 공백은 쉽게 메워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무너지지 않고 묵묵히 살았습니다. 현관 문짝이 삐걱거리면 기름을 쳤고 수도꼭지에서 물이 뚝뚝 떨어지면 고무 패킹을 갈았습니다. 벽에 금이 가면 회반죽으로 메웠고 전구가 나가면 바로 갈았습니다. 그렇게 집안 구석구석을 손보며 하루를 보냈습니다. 손을 움직이고 있으면 생각이 덜 났고 무언가를 고치고 있으면 마음도 조금씩 정리되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 준호가 전화를 걸어 전세를 빼고 당분간 들어오겠다고 말한 건 그해 봄이었습니다. 아빠, 잠깐만 신세 좀 져도 될까요? 회사 상황이 좋지 않아서 집을 줄여야 할 것 같아요. 목소리에 미안함이 묻어났습니다. 저는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좋다고 했습니다. 가족이라는 건 서로 기댈 때가 있어야 하니까요. 힘들 때 도와주지 못한다면 가족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다만 몇 가지를 부탁했습니다. 공용 공간은 함께 정리하고 경비실과 이웃에게 인사 잘하자. 우리가 이 아파트에서 함께 사는 건데 기본적인 예의는 지켜야지. 아들 준호는 알겠다고 했고 며느리 수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걱정 마시라고 했습니다. 손녀 예린이는 가을에 아파트 놀이터에 단풍이 쌓이면 낙엽놀이를 하겠다며 신나했습니다. 아이의 밝은 웃음소리가 오랜만에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며칠 후 엘리베이터를 타러 나갔을 때 공지판에 새로운 안내문이 붙어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분리수거 민원이 늘어나 경비 인력 감축을 검토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안내문에 적힌 날짜를 유심히 살펴봤습니다. 최근 한 달 사이에 글씨체가 점점 거칠어진 것이 눈에 띄었습니다. 처음에는 정중하게 부탁하는 어조였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볼펜 자국이 세게 눌린 흔적이 보였습니다. 경비실 앞을 지날 때마다 피곤한 얼굴로 앉아 계신 경비원들이 보였습니다. 그들의 표정에서 지쳐가는 모습이 역력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 한편이 무거워졌습니다. 오래전 제가 택배를 나르며 지쳐있던 모습과 겹쳐 보였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수고가 가볍게 여겨질 때 그 일은 결국 지속될 수 없다는 걸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저녁 무렵이 되자 해가 서쪽으로 기울며 거실에 붉은 노을빛이 스며들었습니다. 저는 손녀 예린이를 불러 함께 분리수거를 하러 가자고 했습니다. 예린이는 텔레비전을 보다가 마지못해 일어나 작은 종이 상자를 들었습니다. 저도 비닐봉투 몇 개를 챙겨 들고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복도를 걸어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습니다. 금속 문이 열리자 안에서 음식물 쓰레기 냄새가 희미하게 배어나왔습니다. 누군가 음식물 쓰레기를 제대로 봉투에 담지 않았거나 엘리베이터 안에서 흘렸던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예린이의 손을 잡고 엘리베이터에 올라탔습니다. 내려가는 동안 예린이는 코를 막으며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1층에 도착해 분리수거장으로 향했습니다. 저녁 시간이라 그런지 다른 주민들도 몇 명 보였습니다. 각자 손에 재활용 쓰레기를 들고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분리수거장 앞 계단에 도착하자 예린이가 들고 있던 종이 상자를 그대로 툭 던져버렸습니다. 상자가 바닥에 떨어지며 안에 들어있던 종이컵 몇 개가 굴러나왔습니다. 예린아, 그렇게 버리면 안 돼. 내가 손으로 접어서 넣어야지. 경비 아저씨가 정리하시기 편하게. 제가 조용히 타이르자 예린이는 심드렁한 표정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는 아무렇지 않은 듯이 대답했습니다. 엄마가 그냥 대충 버려도 된대요. 어차피 경비 아저씨가 다 정리해 주신대요. 그게 경비 아저씨 일이래요.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어린아이의 입에서 나온 말이었지만 그 말투는 분명 어른에게서 배운 것이었습니다.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허리를 굽혀 바닥에 굴러다니는 종이컵들을 하나하나 주워 담았습니다. 손끝에 먼지가 묻었지만 개의치 않았습니다. 예린이는 그 모습을 무표정하게 지켜보고만 있었습니다. 상자를 다시 정리해서 종이류 수거함에 넣으며 심장이 무겁게 내려앉는 걸 느꼈습니다. 이것이 정말 며느리 수진이 아이에게 가르친 말일까? 만약 그렇다면 우리 집안에서 어떤 가치관이 전해지고 있는 걸까?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집으로 올라오는 동안 저는 말이 없었습니다. 예린이도 핸드폰만 들여다보며 옆에서 걸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거실에서는 수진이 노트북을 펼쳐놓고 무언가를 보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소파에 기대어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며느리 수진에게 조심스럽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수진아, 예린이가 아까 분리수거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 대충 버려도 경비 아저씨가 정리해 주신다고. 내가 한 말이 맞니? 제 목소리는 최대한 차분하게 유지하려 했지만 약간 떨리고 있었습니다. 수진은 잠시 노트북에서 눈을 떼고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리고는 피식 웃으며 대수롭지 않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아버님, 요즘 세상에 그 정도는 다들 그렇게 살아요. 관리비 내면서 사는 건데 굳이 예민하게 받아들이실 일은 아니잖아요. 경비원분들도 그게 업무니까 하시는 거고요. 저는 순간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땅이 꺼지는 듯한 기분이 들었고 귓가가 멍해졌습니다. 사람의 수고를 그렇게 당연하게 여기는 말투, 남의 노동을 단순히 비용으로 치부하는 태도가 믿기지 않았습니다. 옆에서 아들 준호가 휴대전화를 만지작거리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는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아빠, 그냥 넘어가세요. 요즘 세상이 다 그래요. 애 앞에서 너무 따지지 말고요. 괜히 분위기만 이상해져요. 준호의 목소리에는 귀찮다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제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준호는 제가 젊은 시절 얼마나 고생했는지 직접 본 아이입니다. 비 오는 날 젖은 옷을 입고 집에 돌아오던 아빠를, 새벽에 나가 밤늦게 돌아오던 아빠를 보고 자란 아이가 이제는 이런 말을 하다니. 저는 입술을 꾹 다물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녁은 간단히 먹기로 했습니다. 수진이 스마트폰을 꺼내 배달 앱을 열었습니다. 화면을 넘기며 쿠폰을 검색하더니 밝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할인 쿠폰이 있으니까 치킨 어때요? 3,000원이나 할인되네요. 예린이가 옆에서 눈을 반짝이며 좋다고 했습니다. 치킨 좋아요. 양념치킨으로 주문해주세요. 저는 특별히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배가 고프지도 않았고 마음이 복잡했지만 아이가 좋아한다니 그냥 두었습니다. 수지는 능숙하게 주문을 마쳤고 화면에는 배달 예정 시간이 표시되었습니다. 잠시 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배달 음식이 도착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현관으로 향해 문을 열었습니다. 젊은 배달원이 땀에 젖은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9월 저녁이라 날씨는 선선했지만 오토바이를 타고 여러 건물을 오르내리다 보니 땀이 난 모양이었습니다. 배달원은 숨을 고르며 밝게 인사했습니다. 치킨 왔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저는 공손하게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심해서 가세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제 옆에서 예린이가 배달원에게 눈길도 주지 않은 채 문을 쾅 소리가 나게 닫아버렸습니다. 배달원이 멈칫하며 뒤돌아가는 뒷모습이 문틈 사이로 보였습니다.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치킨 봉지를 식탁에 내려놓고 예린이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예린아, 배달해주신 분한테 고맙다고 인사해야지. 저분이 수고해서 우리가 집에서 편하게 음식을 먹는 거잖아. 예린이는 고개를 갸웃하며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리고는 아무렇지 않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그냥 문 닫아도 된다던데요. 엄마가 그러셨어요. 배달하는 사람들은 원래 그냥 음식만 두고 가면 되는 거래요. 그 순간 수진이 식탁으로 다가와 치킨 봉지를 풀며 젓가락을 집었습니다. 그리고는 무심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아버님, 그냥 배달하는 분이 인사한 건데요. 배달비랑 서비스 요금이 다 포함되어 있어서 굳이 고맙다고까지 해야 하나 싶어요. 요즘은 다들 그렇게 해요. 비대면으로 문 앞에 두고 가는 경우도 많고요.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목이 메는 것 같았습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건네는 기본적인 인사와 감사를 이렇게 돈으로 환산하는 말투. 그 담담한 어조가 제 속을 파고들었습니다. 식탁 위에 치킨 냄새가 퍼졌지만 저는 전혀 입맛이 없었습니다. 저는 숨이 막히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목구멍이 조여오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최대한 감정을 억누르고 차분하게 다시 말했습니다. 수진아, 사람이 사람에게 건네는 인사가 어찌 비용으로만 계산될 수 있겠니? 배달비가 포함되어 있든 아니든 그건 기본 예의 아니겠니? 누군가 수고해서 우리에게 서비스를 제공했으면 고맙다고 하는 게 사람의 도리지. 수지는 젓가락으로 치킨을 집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버님, 저도 예의는 지키려고 해요. 하지만 요즘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지 않아요. 다들 바쁘고 배달하는 분들도 빨리빨리 다음 배달 가야 하는데 괜히 문 앞에서 인사 주고받으면 오히려 불편해하시더라고요. 비대면 배달이 생긴 이유도 그거잖아요. 제가 뭔가 말하려는 순간 준호가 고개를 들며 끼어들었습니다. 아빠, 그냥 좀 넘어가요. 제발 또 이런 얘기 하지 말고요. 우리 밥이나 먹어요. 준호의 목소리에는 짜증과 피곤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 말은 제 귀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준호는 제가 젊은 시절 빗속에서 택배 상자를 들고 뛰어다니던 모습을 직접 본 아이입니다. 초등학교 때 한 번은 학교에서 돌아오다가 골목에서 제가 넘어진 걸 목격하기도 했습니다. 무릎이 까져서 피가 나는데도 택배 상자부터 챙기던 아빠를 보고 울먹였던 그 아이가 지금은 이렇게 제 말을 불편해하며 넘기려 한다니. 심장이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입술을 꾹 다물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식탁 위에는 이상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수지는 치킨을 먹으며 다시 핸드폰을 보기 시작했고 준호는 텔레비전 리모컨을 집어 채널을 돌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예린이가 치킨을 한 입 베어 물더니 인상을 찌푸리며 젓가락을 툭 내려놓았습니다. 할아버지, 이거 식었어요. 맛없어요. 다시 가게에 전화해서 데워달라고 해주세요. 아니면 새로 가져오라고 하든가요. 아이의 목소리는 불평으로 가득했습니다. 순간 식탁 위의 공기가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젓가락 놓는 소리조차 멈췄습니다. 시간이 정지한 것 같았습니다. 저는 예린이를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겨우 초등학생인 아이의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오다니. 사람의 수고를 이토록 가볍게 여기는 말이. 저는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러자 오래전 장면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2010년 겨울,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그날 밤이 떠올랐습니다. 골목은 빙판처럼 미끄러웠고 젖은 신발이 무겁게 발을 짓눌렀습니다. 넘어지지 않으려고 벽을 짚고 난간을 붙잡고 온몸으로 중심을 잡으며 뛰었던 제 모습이 보였습니다. 택배 상자가 젖을까봐 몸으로 막으며 달렸고 한 손으로는 우산을, 다른 손으로는 상자를 꽉 붙잡았습니다. 계단을 오를 때마다 숨이 차올랐고 무릎이 후들거렸습니다. 그렇게 간신히 문 앞에 도착해서 초인종을 눌렀을 때의 긴장감도 생생했습니다. 또 늦었다고 화를 낼까? 하는 두려움. 하지만 문을 연 어떤 고객은 제 젖은 어깨를 보고 안쓰러워하며 따뜻한 말을 건넸습니다. 아이고, 이 빗속에 고생이 많으시네요. 수고했어요, 아저씨. 조심해서 가세요. 그리고 손에 따뜻한 캔커피 한 개를 쥐어주기도 했습니다. 그 말 한마디, 그 작은 손길이 얼어붙은 제 몸을 녹였습니다. 다시 일어설 힘을 주었습니다. 아, 나는 지금 누군가에게 필요한 일을 하고 있구나. 내 수고가 헛되지 않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다시 오토바이에 올라탈 수 있었습니다. 그 따뜻함이 지금도 가슴에 남아 있습니다. 저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돈 좀 벌고 살만하다 싶으니 사람이 사람으로 안 보이냐? 치킨값에 배달비가 포함되어 있어도 그걸 직접 하겠다는 사람이 없으면 우리는 집에서 불러터진 음식이나 먹어야 하는 거다. 비 오나 눈 오나 그 길을 달려주는 사람이 있기에 우리가 이렇게 편하게 앉아서 먹는 거 아니냐?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분명했습니다. 음식이 식었으면 우리가 전자레인지에 데워 먹으면 되는 거야. 그게 뭐가 어렵다고 다시 가져오라고 하느냐? 그 사람도 사람이야. 너희처럼 피곤하고 배고프고 쉬고 싶은 사람이라고. 예린이는 시큰둥하게 웃으며 대꾸했습니다. 그럼 엄마가 배달 아저씨한테 팁을 더 주면 되는 거잖아요. 돈 더 주면 기분 좋아하실 거 아니에요? 그 말은 어린아이의 순진한 대답일 수도 있었습니다. 세상을 아직 잘 모르는 아이가 어른들의 말을 그대로 따라 한 것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제 가슴에 칼날처럼 파고들었습니다. 사람의 존엄을, 수고를, 노동을 오직 돈으로만 환산하는 생각. 돈을 더 주면 모든 게 해결된다는 태도. 이것은 단순히 아이의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어른들이 만들어낸 세상의 단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어른 중 한 명이 바로 제 며느리였다는 사실이 더 가슴 아팠습니다. 저는 천천히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더 이상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말해봤자 소용없을 것 같았습니다. 식탁 위의 치킨은 그대로 식어갔고 저는 한 점도 입에 대지 못했습니다. 목구멍으로 넘어갈 것 같지 않았습니다. 준호와 수진이 주고받는 소리, 예린이가 텔레비전을 보며 키득거리는 소리, 그 모든 게 머릿속에서 점점 멀어졌습니다. 오직 제 안에서 울리는 소리만 또렷했습니다. 사람을 비용으로만 보게 되면 결국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 그날 밤 가족들이 모두 잠든 후 저는 거실 불을 끄고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아파트 단지의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들어왔습니다. 마음속에서는 크고 작은 파도가 계속 밀려왔습니다. 분노도 있었고 실망도 있었고 슬픔도 있었습니다. 그때 아내 영희가 생전에 남긴 목소리가 귓가에 울렸습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 제 손을 잡고 했던 그 말. 여보, 사람은 사람으로 살아야지. 돈이 많든 적든 집이 크든 작든 사람을 사람답게 대하는 것. 그게 전부야. 그것만 지키면 떳떳하게 살 수 있어. 아내의 목소리는 따뜻했고 분명했습니다. 저는 어둠 속에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결심했습니다.
이대로 두면 안 되겠다고. 내 피와 땀으로 지킨 이 집이 결국 사람을 무시하는 말들이 오가는 장소가 되어버린다면 더 이상 의미가 없다고. 그렇다면 차라리 이 집을 떠나보내는 게 맞다고. 그날 밤 저는 긴 시간 동안 창밖을 바라보며 앉아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눈을 떴습니다. 창밖으로 아침 햇살이 들어왔지만 마음은 무겁고 어두웠습니다. 밤새 뒤척이며 생각을 정리했고 이제는 행동으로 옮길 때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세수를 하고 단정한 옷으로 갈아입은 뒤 저는 조용히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아직 가족들은 모두 잠들어 있었습니다. 부동산 사무소는 아파트 상가 2층에 있었습니다. 계단을 오르며 발걸음이 묵직했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차분했습니다. 이미 결심이 끝나 있었고 돌아갈 생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무실 문을 열자 책상에 앉아있던 중개인 김 과장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박 선생님, 어쩐 일이세요? 이른 아침에. 김 과장은 놀란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를 했습니다. 저는 그의 맞은편 의자에 앉으며 곧장 본론을 꺼냈습니다. 김 과장, 우리 아파트 302호 있지요. 그 집을 매물로 내놓으려 합니다. 최대한 빨리 진행해 주세요. 김 과장의 눈이 크게 떠졌습니다. 네? 302호요? 박 선생님 댁 말씀이신가요? 아드님 가족이 같이 사시는 걸로 아는데. 그는 당황한 기색이역력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명의는 제 것이고 제가 결정한 일입니다. 서류 준비해 주시고 가능하면 이번 주 안에 매물로 올려주세요. 김 과장은 잠시 머뭇거리다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희망 가격은 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계신가요? 저는 주머니에서 며칠 전 주워온 부동산 전단지를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요즘 시세가 이 정도라고 들었습니다. 적정 가격으로 책정해 주세요. 금매는 아니지만 빨리 나갔으면 합니다. 계약서에 필요한 사항들을 적어 내려가는 동안 제 손은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오랫동안 움켜쥐고 있던 무거운 짐을 이제 내려놓는다는 안도감 같은 것이 들었습니다. 등기부등본과 신분증을 제출하고 중개 수수료에 대해 확인한 뒤 저는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아파트 경비실을 지나쳤습니다. 경비원 박 아저씨가 분리수거장을 정리하고 계셨습니다. 저는 걸음을 멈추고 인사를 건넸습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박 아저씨는 땀을 닦으며 웃었습니다. 아이고, 괜찮습니다. 요즘 분리수거가 좀 엉망이라서요. 그의 얼굴에는 피곤함이 역력했지만 불평 없이 일하는 모습이 존경스러웠습니다. 그날 오후 예상했던 대로 준호와 수진이 다급한 얼굴로 집에 찾아왔습니다. 현관문이 열리자마자 준호가 숨을 헐떡이며 물었습니다. 아빠, 이게 무슨 일이에요? 김 과장한테 전화 왔는데 집을 매물로 내놓으셨다고요? 설마 진짜는 아니겠죠?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수진도 뒤따라 들어오며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님,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어제 일은 제가 생각이 짧았어요. 정말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예린이 학교도 있고 갑자기 이사를 어떻게 합니까?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을 거실로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침착하게 서재로 가서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지난 몇 달간 차곡차곡 모아둔 두툼한 봉투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식탁 위에 툭 하고 내려놓았습니다. 이걸 한번 봐라. 제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호했습니다. 봉투를 열자 관리비 고지서, 공과금 영수증, 은행 이체 확인서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너희가 이 집에 들어와 산지 몇 달 됐지? 그동안 관리비는 누가 냈는지, 전기세, 수도세, 가스비는 누가 냈는지 확인해봐라. 준호가 서류들을 집어들었습니다. 모든 납부자 이름에는 박철수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이 점점 붉어졌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예린이 피아노 학원비, 태권도 학원비도 여기 있다. 매달 내 계좌에서 자동이체 되는 거 확인해봐라. 너희가 이 집에서 편하게 지낼 수 있었던 건 누구 덕분이었는지 생각해봐라. 수진이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준호는 서류를 내려놓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빠 죄송합니다. 제가 정신이 없어서 회사 일도 힘들고 경제적으로도 빠듯해서. 그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옆에서 조용히 지켜보던 예린이가 봉투 안쪽에 끼어있던 작은 쪽지 하나를 발견하고 꺼냈습니다. 그것은 오래전 10년도 더 된 낡은 종이 쪽지였습니다. 색이 바래고 구겨진 그 쪽지를 예린이가 조심스럽게 펼쳤습니다. 거기에는 손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항상 늦은 시간에도 고생 많으십니다. 비 오는 날도 눈 오는 날도 한 번도 빠짐없이 배달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덕분에 우리 가족이 물건 제때 받습니다.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예린이가 그 글을 소리내어 읽었습니다. 아이의 목소리가 떨렸고 마지막 부분에서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쪽지를 읽고 난 후 거실에는 침묵이 흘렀습니다. 준호는 고개를 떨구고 있었고 수지는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예린이는 쪽지를 손에 쥔 채 저를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며칠 뒤 매매 계약은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집을 보러 온 부부가 첫날부터 마음에 들어했고 가격 협상도 순조로웠습니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을 때 제 손이 잠시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후회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한 시대가 제 인생의 한 장이 이렇게 넘어간다는 실감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집을 판 대금 중에서 최소한의 금액만을 준호와 수진에게 전했습니다. 이걸로 작은 전세라도 구해서 살아라. 앞으로는 너희 힘으로 살아야 한다. 나는 더 이상 너희의 방패가 되어줄 생각이 없다. 사람을 대하는 기본을 잊지 않고 산다면 돈이 조금 부족해도 떳떳하게 살 수 있을 거다. 나머지 대금으로 저는 오랫동안 마음속에 품고 있던 일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아내 영희의 이름으로 노동장학기금을 만들었습니다. 힘든 환경에서 배달, 경비, 청소 같은 일을 하며 고생하는 청년들과 그들의 자녀에게 학비를 지원하는 기금이었습니다. 제가 평생 흘린 땀이 다른 사람들의 희망이 되기를 바랐습니다. 집을 떠나는 날 아침이었습니다. 이삿짐을 싸고 나니 집이 텅 비어 보였습니다. 그때 점심 배달 음식이 도착했습니다. 초인종이 울리고 예린이가 문을 열었습니다. 젊은 배달원이 음식을 건네며 인사했습니다. 그 순간 예린이가 작지만 또렷한 목소리로 먼저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배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배달원이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천만에요. 맛있게 드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뜨겁게 차올랐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작은 인사였지만 그것은 모든 것을 의미했습니다. 변화의 시작이었습니다.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는 마음의 씨앗이 싹 트는 순간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현관문을 닫으며 저는 속으로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집은 팔아도 사람의 마음은 남겨야지. 예의는 남겨야지. 제 손에는 더 이상 이 집의 열쇠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대신 사람과 예의를 지키려는 굳은 결심이 그리고 다음 세대에게 올바른 가치를 전했다는 작은 희망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것이면 충분했습니다. 저는 가벼운 발걸음으로 아파트를 떠났습니다.